안녕하세요. 일본 정치론 13강 하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도를 좀 더 빨리 내가지고 무슨 수로 써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요번 주 안에 16강까지 다 마무리해서 종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번엔 합니다. 예, 믿으십시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까지 했었고요. 이제 제 2차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그 노다 민주당 정권의 외교적 무기력함과 맞물려서 이제 발생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발사는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자민당의 아베에게 그 역사적인 승리를 제공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선거에 이겼다는 거죠. 야, 노다는 민주당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안보는 자민당이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사실은 그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도 큽니다. 영향도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 안에서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발생을 했고 이걸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은 인맥이나 이런 걸로 좀 굴러가는 사회인데 그 민주당 정권 쪽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그렇게 뭐 기업가들하고 가깝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없었거든요. 자민당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구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일단 2012년 여름이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년, 12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 멈춰놓고 이 LNG 발전소로만 이제 제한 송전을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었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버티게 되니까 슬- 슬슬 이제 그 아무리 자민당이 싫어도 사람이 그건 못 버티거든요. 더위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야, 정권 바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민당 정부가 들어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한적으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이제 판단된 원전들을 재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수급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를 안 거죠. 자민당 정부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서도 대표적인 게 북한의 로켓 발사 때문에 마치 일본의 정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예요. 뭐 북한이 솔직히 말해서 당장 일본을 쳐들어올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치 분석가들이 분석을 할 때, 물론 투표하는 표심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표를 던진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거를 더위와 제한 송전과 에어컨 맘대로 못 틀게 한 거, 덥고 춥고 지내게 한 거, 또 후쿠시마 수습을 잘못한 거, 전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못 틀게 했고 전기 잘 안 보내줘서 정권 넘어갔다라고 대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지만 실제로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짤 때는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감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올해 4월 16일에 있었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게 참패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이 참패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격화되는 바람에 그 국민들이 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자. 그래야 이 재난을 극복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밀어준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경제가 나아지기랬습니까? 부동산이 부동산이 뭐 좋아지겠습니까? 엉망됐죠. 그다음에 각종 범죄, 부패 비리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180석 이상을 몰아준 거는 코로나 방역 잘 하라고 몰아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보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거는 되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아베는 그렇게 이겼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베 총리는 기존의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통해서
그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던 민주당 정권 또는 자민당 내의 대북 온건파의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 문제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단히 적극적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일본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발사를 그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북한을 비난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긴 얘기가 웃긴 얘기인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은하 3호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날릴 수 있는 대형 장거리 로켓인 그 H2A, B 로켓을 일본은 그 일본의 남해 아닌 이제 다네가시마에서 수없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을 국가인 북한이 저랬다. 또 미국이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저랬기 때문에 저건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안보리에 이제 그 긴급 회의를 소집을 요구하는 거죠. 이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서 지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기 개발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신규 대상 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6개 단체와 4명의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냐면 그 똑같이 일본도 로켓을 발사하고 북한도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고 검증을 받는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MTCR이라고 이제 그 뭐 미사일 부품 수출 금지 협약인가, 뭐 그런 거에도 가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 북한 같은 경우는 못 믿을 애들이다. 쟤들은 국제사회 규제를 하나도 안 받지 않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국제사회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자국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핵 확산의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뭐 로켓 발사는 사실 넘어갈 수 있는데 핵실험은 솔직히 말하면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일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일본은 이제 그 옛날에 원폭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일본의 원자폭탄이 그 투하된 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일본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굉장히 희생을 당한 것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는 또 이제 비판을 합니다. 니들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뭔 니들이 희생당한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원자폭탄은 단순한 이제 군사적 무기 또 전쟁 그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이제,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무기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야지. 직접 써서는 안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두들겨 맞은 일본, 이거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모르고 썼을 텐데, 또 자국군의 뭐 임명을 중시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본에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한 40에서 100만 명 가량의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썼겠는데, 근데 이제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어떤 문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비극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게 좀 토닥거려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또 이때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그 징용 끌려가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해복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이 그 전체의 비극은 맞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너무, 일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평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일본 애들이 묘사하는 거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죠. 뭐 하여튼 양쪽 다 떳떳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니시다 츠네오 유엔 대사는 여기 니시다 츠네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전, 한문으로 이제 동서할 때 서자하고 받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자가 니시
니시가 이 서를 뜻합니다. 서. 그리고 이제 그 다가 밭전자 다가 이제 그 밭을 뜻하고요. 이 스네어 항부 항자인가 하여튼 뭐 스네어라는 거는 이제 요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니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니시 유키 소서 행장을 코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데 코니시라고 할 때 앞에 소자가 작은 소자가 붙어서 소서 코니시가 되는 거고요. 야마다 할 때는 그 앞에 매산자가 붙어가지고 산전 이러면 야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시다 츠네오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대응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국 간의 균형 잡힌 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기존의 결의안보다 강화된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2094호가 금수물품 적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과 영공 통과 불허와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 행위 감시를 제재 내용에 새롭게 추가하고 있어서 이게 커다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영공 통과가 안 되면 항공기로 뭘 수입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아예 그냥. 이러한 국제사회 대응과는 별도로 아베 정권은 제3차 핵실험 이후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아베 정권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 조청년 조청년 간부가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귀국할 경우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북 제한 대상자를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일본 밖을 나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북한을 갔다 그러면 다시는 일본으로 못 들어오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3월 19일에 아베 정권은 2012년 8월 중국 다롄을 거쳐 미얀마로 향하던 중 도쿄항에 기착한 싱가포르 선적에서 이제 적발된 북한산 알루미늄 봉이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화물 검사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이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화물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매끈한 알루미늄 봉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들어가냐면 그 우라늄을 농축할 때 쓰는 이제 원심 분리기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 원심 분리기는 알루미늄 봉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요. 이는 일본이 북한이 관여하는 화물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나 그 자국의 잠시만요. 자국의 특별법 조치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위에 표를 한번 쭉 보면 뭐 뒤에 내용이 쭉 있으니까 일단 표를 보고 갑시다. 이 정권의 성격과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제1차 아베 자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이제 압박과 제재 좀 강경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때가 뭐 1차 핵실험 벌어지고 대포동 2호가 발사가 되고 해서 북한이 쟤들이 핵 보유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초장이니까 여기 초장에 세게 때려서 이걸 아예 포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만경봉 92호에 6개월간 입항 금지, 북일간 이제 전세기 취항 금지,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생산품의 수입 전면 금지, 사치품 24종을 대북 북한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제재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사치품 이거는 북한의 권력층을 직접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핵실험 이렇게 하면은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간에 앞으로 뭐 참치든 아니면 무슨 고급 양주든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 일본에서는 못 사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리는 아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압박과 제재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도 이제 은하 2호가 발사되고 핵실험 2차 핵실험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한 게 없어요. 북한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소다로 정권이 이제 빡쳐가지고 현행 대북 제재 조치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현금 반출 상한액 보고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 들고 나갈 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들고 북한으로 갈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300만 원 이상만 들고 가도 신고를 해라 라고 됐고요. 대북 송금 보고액, 그러니까 그냥 송금할 수 있는 거는 3억에서 1억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송금한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해라. 왜 송금하는지, 뭐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지 다 이제 신고하도록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때 대화와 압박이라고 해서 여기선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 대화를 약간 시작을 해요.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집니다. 그 어뢰로 이렇게. 사실 천안함 사건에 관해 가지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좌초다, 뭐 또는 뭐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여기 그치 천안함 사건 이게 제가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갔다 온다고 그 천안함 사건 설명을 하다가 제가 잠깐 나갔죠. 네. 그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좌초다 또는 잠수함이 충돌을 했네 이래서 뭐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밀떡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밀떡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제 어뢰는요. 이게 어뢰 공격이 맞아요. 맞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뢰 공격에 대해서 봤던 영화들을 보면 예를 들어 물속에서 잠수함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보통 어뢰가 잠수함을 직접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딪혀서 큰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 2차 대전 때 영화 같은 거 보셔도 어뢰가 쑥 와가지고 이 이게 홀수선, 그러니까 배를 직접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뢰가 배에 직접 부딪혀야 이게 폭발하는 구조였어요. 2차 대전까지는. 그게 자기 감응 어뢰라고 하는데 그래야 뇌관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해전에서는 어뢰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이건 전술이 변화됐기도 한데 그 옛날에는 그 어뢰가 예를 들어서 그 큰 항공모함 같은 거를 또는 이제 큰 군함을 격침시키려면 어뢰를 한 보자 몇 발이냐 한 5발은 쏴야 그래서 그 5발이 명중을 해야 어뢰가 침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아서 이 구멍만 뚱뚱 내니까 그러니까 직접 부딪혀서 구멍을 터뜨려 버리니까 이제 그 구멍을 메꾸기만 하면 돼요. 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서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 구멍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뢰가 오히려 위력이 약했어요. 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군에서 이제 전술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술을 바꿨냐면 유도 기술이 발달하니 이제 배 밑으로 어뢰가 들어가서 그 수심 한 그러니까 배 밑에 수심 한 10m 정도에서 어뢰가 터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어뢰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밑에 5m나 10m 밑에서 어뢰가 터지게 되면 옛날 어뢰 같으면 그 배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거기서 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배 밑에서도 터트릴 수 있도록 센서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단 그 폭압에 의해서 물을 위로 밀어 올려요. 그럼 그게 배도 위로 붕 뜨게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뜨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는 물이 있어야 부력으로 이제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배가 갑자기 가운데 부분이 물 위로 붕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 배가 두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원래 그게 용골이 그만큼 약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군함들은 2차 대전 때 군함들은 강철로 만들었어요. 강철로 만든 군함은 사실 그렇게 들어 올려도 잘 안 찢어집니다, 배가. 근데 천안함 같은 이런 군함들은 강철이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철도 좀 썼지만 알루미늄 합금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군함들은 얇고 가벼운 대신에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배가 들어 올려지면 찢어집니다. 중간에 소위 용골이라고 하는 배의 척추뼈가 뚝 부러지면서
이게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아니 열을 맞았다는데 뭐 화약 냄새도 안 났다고 그러고 불꽃도 없다고 그러고 당연히 물속에서 터졌는데 불꽃이 왜 보이겠습니까? 불꽃이 보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정치 사안을 분석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평을 하거나 또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밀리터리 덕후가 되라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국정원에 가거나 국방부나 또는 뭐 저기 국가 안보 관련한 어떤 기관에 취업을 한다고 합시다. 외교부라든지 또는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현지 군인들보다 더 밀리터리 덕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체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밀리터리 덕후 같지만 군인들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또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외국 무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일이 바쁘다 보니까. 보통 직장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민간인들이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 더 밝을 수도 있죠. 또는 이제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안보 분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뭐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일하기가 되게 편해지고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전투기가 어떤 이름을 가진 전투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저 나라가 그 전투기를 구입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만이 미국제 F-16 전투기를 지금 대거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신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도 대만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최신형 F-16 전투기들은 이제 그 총 4발 가량의 대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푼 대한 미사일을 불리는 대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F-16 전투기 50대만 있으면 5 곱하기 4발이니까 보통 이제 4발 안 달아요. 근데 무거워서 한 2발 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50대가 하푼 대한 미사일을 2발씩 단다고 칩시다. 그럼 총 100발이잖아요. 100발의 하푼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100척 이상의 군함이 대만으로 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 좁은 바다에? 안 돼요. 많이 와봤자 20에서 30척입니다. 걔들은 그럼 대만이 갖고 있는 F-16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프 미사일 한 방이면 중국 구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데 심지어 F-35 전투기가 호위를 한다. 그러면 중국 전투기들은 이 F-35 전투기를 조준도 못해요. 왜냐면 스텔스니까 이 레이더에 안 걸리거든요. 눈에는 보이는데 레이더상으로는 앞에 없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된다고요. 그럼 전투를 못하는 거죠.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공군이 그런 식으로 차단되는데 어떻게 대만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도 이걸 아니까 저렇게 환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양안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무기 체계, 대만이 지금 도입한 무기 체계가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전술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까?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데 아마 곧 답변을 제가 해드릴 건데 메일로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온 거라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될 수 있느냐 또는 다방면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셨는데 어,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접 경험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되고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많이 봐도 되고요. 근데 단순히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보고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봤다 그러면 구글로 그걸 검색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서 확실하게 읽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20대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사회 경험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겪어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게 드라마든 소설이든 또 다른 논문이든 다큐멘터리든 계속 간접 경험을 해서 한 30대 중반쯤 되면 와닿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공자님이 나이 40대면 하늘의 이치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쯤 되면 지식은 떨어질지 몰라도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떨어질지 몰라도 인간의 어떤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고민을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전에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러니까 또 누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걔를 놓칠 수 없고 막 서로 그렇게 막 서로 죽고 못 살아서 막 그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에이 뭐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열정적인 사랑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흑역사가 되든 아니면 화려했던 기억이 되든 뭔가 있어야지. 누굴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보고 또 열정적으로 뭐라도 해보고 그러고 차인다든지 뭐 또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올 더 큰 배신 또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보이스피싱으로 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근데 그런 게 다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천안함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하토야마나 간 나오토 총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흐트려 놓습니다. 게다가 이때 이명박 정부 때였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대면대면 했어요 그냥. 그래서 한국하고 뭔가 그 긴밀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PSI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그게 민주당 정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아베 자민당 정권이 들어와서 아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박과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은하삼호가 발사되고 3차 핵실험이 벌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핵실험을 하잖아요. 뭐 때려달라고 이제 아주 그냥 스텝을 밟는 건데.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조총련 간부 중에 방북 제한 대상자를 9명으로 확대,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대북 수출 전면 금지 2년 연장, 일본 금융기관과 일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북한 무역 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있잖아요. 간 나오토 정권이 있고. 그래서 북한이 자민당 정권에서는 로켓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 정권에서는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왜 안 했냐면 김정일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되게 아팠고 그 다음에 결국엔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양기가 접어들면서 그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좋아서 안 한 게 아니고 할 형편이 안 돼서 못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여튼 여기 이제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11일에 또한 아베 총리는 이제 2013년 4월 11일 모든 생존자의 즉시 귀국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 납치 문제 얘기하는 거죠. 행방불명자에 대한 이제 진상 규명 그리고 납치범의 인도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납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서 그 2009년 아타야마 정권에서 삭제됐던 납치범의 인도 조건을 부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얘기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게 납치범이 살아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내세운 겁니다.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그러니까 이제 내놓은 거죠. 이처럼 아베 정권이 납치 문제에 정책적 중점을 뒀던 것은 대내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당 간의 정치적 대립축이 약화되고 정당과 지지 기반의 관계가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제 지지 동원에 커다란 효과가 있고 그 납치자를 얘기하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아베 정부는, 그러니까 자민당 정부는 사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뭐 대외적으로 뭐 해결돼야죠 정도로만 얘기하고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납치됐던 사람들도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다 된 상황이고 살아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뭐 거의 불확실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에, 예,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이게 환장하겠네. 중간에 전화가 올 때마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데, 그렇다고 전화기를 꺼놓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하여튼 이제 일본, 그러니까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자민당은 사실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선거 때만 이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역, 그러니까 지역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 같으면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잘 안 됩니다. 왜냐? 어차피 일본의 어떤 그 정권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건보단 그 지역에 있는 이슈, 이거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그 어떤 자민당이면 자민당의 최대 파벌, 최대 계파의 당수를 뽑습니다.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당수가 되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에 진입을 해가지고 총리까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내세울 필요가 없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납치자 문제가 이슈가 안 됐던 겁니다. 그냥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납치자가 2명 나왔다 그러면 그 2명 출신 지역구 의원들만 좀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랬던 거를 이제 이걸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에서 북한과의 국교 교섭을 매듭지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납치자 문제를 들이밀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바꿔 말하면 협상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 당시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넘겨받은 딱 그 교체기거든요. 그래서 장성택하고 김정은 간에 치열한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하고 대화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일본도 그걸 아니까 북한이 어차피 대화 안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냥 광파는 거죠. 어차피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조건 잔뜩 내세워 놓고 이제 어차피 쟤들 뭐 대화도 못할 거고 못 받을 거니까 이 아베 정부의 이미지만 좋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걸 그렇게 적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보고서 적는 분들의 어떤 그 문제기도 한데요. 그 이게 어떤 글을 쓸 때 있어가지고 이런 보고서들은, 정책 보고서들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기준으로 글을 써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개인적인 분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내려면 그 개인의 분석, 어떤 독특한 지적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에 함부로 담았다가는 이거 무슨 근거를 이렇게 썼냐라고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일하는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독특한 시각들은 그냥 점심 먹을 때 잡담회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에서 북한과의 국교에서 맺으려는 의도가 귀에 깔려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아베 총리는 본인이 그냥 이미지 개선 이것만 하는 거죠. 아베 총리는 북일 국교 교섭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제시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섭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할 거니까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이걸 좀 눌러보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즉 납치 문제는 일본에게 정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했던 반면 북한에게는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무장을 해제당하는 빌미가 됐던 것이다. 그렇죠.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으려는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 그 일제 36년에 대한 보상금 같은 건데 납치자 문제를 꺼내모로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게 못 나오도록 이게 누르는 거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베 정권은 2013년 4월 5일 그리고 13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대북 수출 전면 금지로 대변되는 현행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대북 제재 경제 조치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걸 2년 연장해 버립니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을 했고 6개월마다 대북 제재를 연장해 왔지만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대한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조정을 했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이게 표 4에서 이게 표 이게 표 4, 표 4가 밑에 있구나. 하지만 이제 표 4는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대북 경제 조치는 북한의 경제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고요. 또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서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전에 경제 제재 조치를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이상 뭐 타격받을 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 0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타격을 받아서 추가로 뭐 한다고 해서 타격이 더 센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일본 외무성은 그 일본 금융기관 및 일본 소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과의 거래 금지 이게 사실 되게 셉니다. 왜냐하면 그 무역결제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못하게 하면 일본에서 뭔가 수입한다든지 수출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하고 돈을 이렇게 거래를 못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되게 독특한 독재국가라서 그 거래 가능한 은행이 몇 개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뭐 이런 대북 강경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아베 정권은 남북 간의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그 중국마저 북한과의 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던 5월 14일에 한미 양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를 이게 참여가 그 직함입니다. 직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우리로 치면은 뭐 총리 특보 그러니까 내각 관방 참여니까 그러니까 이지마 이사오 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또 국무총리 특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특보겠죠, 특별보좌관 정도인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식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쓰던 명칭이 있습니다. 관방. 그러니까 관방이라는 게 관방 장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제 또 관방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보조 또는 뭐 비서 기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 진짜 할 때 참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뭐 이 여자가 뭐 글쎄 무슨 여자일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뭐 관료나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총리 자문역 내각 관방 참여를 북한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보를 파견을 했다는 얘기고. 아베 총리가 이지마에 이제 방북을 강행했던 것은 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순수한 목적과 더불어 정치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아베 총리는 1차 아베 정권을 전후한 시기부터 지난 중의원 총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줄곧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자신의 재임 기간 내에 실현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아베 총리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이지마 특사의 방북을 통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급격히 약화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빠진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자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려서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단행했던 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서 초래된 주변 국가의 외교적 갈등 및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급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한국과는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그리고 야스쿠니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는 이제 센가쿠 열도 문제, 야스쿠니 문제, 그리고 미국과는 헌법 문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각각 외교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이즈미의 방북과 아베 총리에 의한 이지마의 방북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서 위기에 몰린 북한이 일본의 요구에 쉽게 합의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도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현실이 북한으로 하여금 납치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지마의 방북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대북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환경과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성격과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왔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의 납치 문제를 일괄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연계하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전개했던 반면 하토야마나 노다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은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에 의해 만들어진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하고 맞물려서 수출입의 전면 금지,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액의 인하, 그리고 도청년 간부의 재입국 금지라는 방식으로 압박과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왔으며 아베 정권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일본은 2002년 육자회담이 신설된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육자회담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북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납치 문제의 진전이 요구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일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즉 일본은 납치 문제의 진전 없이 경제 지원도 국교 정상화도 없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그 일본이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으로부터는 새로운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 온갖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한편으로 납치 문제로 인해서 초래된 자국민들의 높은 적개심을 고조시켜서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3년 정치 변동 이후에 무당파층과 부동층의 60%를 넘는 상황에서 납치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 사회적으로 이완된 지지 세력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납치 문제가 일본 사회의 구조 변화에 대한 불만을 차단하고 사회적 지지 동원을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 전략에 현실적 명분을 제공해주는 도구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북한의 위협을 직설적으로 부각시켜서 기존의 군사 소국주의 노선에서 금기시해온 군비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제9조 개헌의 당위성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명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북한 위협론의 이면에는 일본이 북한 위협을 과대 포장하여 특정 상황에서 중국과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정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일본이 직접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를 비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바로 이제 북한 위협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핑계로 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대항하는. 왜냐하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그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그 협력 관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이후의 일입니다만 이 보고서 이후의 일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더 중국과의 이제 경제 관계 협력 관계가 더 필요해져서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적개심을 표출해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의 확대 또는 이제 군사 증강이 군비 증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때문이다 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게 서로가 생각하는 이제 국익의 부분이 그 발생하는 어떤 그 포인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같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아베를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인들은 앞으로도 북한 위협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강경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안보 강화 분위기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오랜 소원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 아베 뒤를 잇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민당 자체가 일단 이런 분위기로 그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대의 명분과 도구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므로 향후 일본의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처럼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베로 대변되는 이제 그 보수파에게는 국내 외적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의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남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직까지도 사실 지지부진한 게 얘들이 이걸 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아베 정부는 북한에 대한 납치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고백을 강요하면서 자, 니들이 잘못했지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한층 강화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구실로 삼아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역으로 이것이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그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아베 총리에게는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를 구실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수교 회담에서 북한의 무장 해제를 추구한다는 전략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중 협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자칫 일본의 이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의 딜레마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단 아베는 이제 뭐 올해 퇴임을 했고요. 지금 스가 총리가 잔여 임기를 수행 중에 있고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스가 총리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하는 일이 그렇게 아베에 비해서도 그렇게 뭐 특출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자민당 내에서 스가 말고 다른 카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스가에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대외 정책이 북한하고 좀 더 대화를 해보자라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온건한 사람이 지금 자민당 출신의 총리가 될 경우에
아마도 이제 대북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북한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13강 하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14강을 할 때 거기서 충분히 채울 테니까 일단 13강 하편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